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어제 방송 중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또 확대됐습니다. 1999년 이후에 최대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입장이 또다시 난처하게 됐습니다. 무역에서 흑자를 보았으니 기뻐해야 할 일인데 이를 빌미로 미국이 또 공격이 좀 거세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이 또한 또 기뻐해야 할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기가 힘든 모양새네요. 자,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힘차게 출발하며 G2의 경제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0.4% 하락하면서 2292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300선을 또다시 내준 건데요.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관이 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455억 원 매도세고요. 외국인은 391억 원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0.5% 소폭 하락하면서 821선 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코스닥에서도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여기서 개인만 465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최근에는요. 1130원 코앞으로 다가온 이 환율이 국내 증시를 누를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07% 소폭 오르면서 7330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0.08% 소폭 오르면서 2798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여전히 94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4% 소폭 오른 수준입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239달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골드의 수요가 다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탓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WTI 크루드 오일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68달러로 거래 중인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요, 현재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하락세를 연출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어제 0.61% 소폭 하락하면서 281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는 0.05% 소폭 올랐는데요. 28,539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들이요, 모두 어제는 하락 장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본 증시는 바다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0.13% 소폭 내리면서 744만 4천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요, 이오스가 1%대 하락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네, 다른 코인들 역시 약보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퀀텀은 0.75%, 나머지 코인들도 0.75%에서 하락을 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어서 거래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좀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암호화폐 관련된 기술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의 강세로 보여집니다. 이오스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에이다, 파워레저, 트론 순입니다. 이렇게 각종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윤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2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WTI가 하루 만에 4.2%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70달러 선이 무너졌는데요. 외신 살펴본 후에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은행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폭락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입니다. FX 스트릿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 보시면 Crude Oil, WTI tumbles 4% on Mnuchin comment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문우신 발언과 함께 WTI가 4% 넘게 급락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X 스트릿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WTI는 배럴당 4.2% 하락한 68.06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원유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11월 이란 제재 이후에도 사안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유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Financials lead Dow higher after better than expected earnings from Bank of America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BOA 실적으로 금융주가 다우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는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은행 실적 호조에 상승했다. 하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또 더 보시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2분기 주당 순이익이 0.63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0.57달러를 상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와 더불어서 뉴욕 증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이고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TI가요, 하루 만에 4.2%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제유가 70달러대를 무너뜨렸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의 경우에 좀 하락세를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일단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펀더멘털 및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대의 관점에서 일단 투자를 하시라고 일단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말씀을 또 드린 게 오늘 유가로 다시 보면요. 11월 일단 미국의 대이란 원유 제재 복원 이후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지만은 점진적으로 축소를 위해 일단은 시간이 필요한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단 제재를 면해줄 것이라 어제 스티븐 무니친 장관의 일단 발언으로 유가가 갑자기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단 미국 무역전쟁 관련 그리고 전반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정부에서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겠죠. 이러한 이제 미국 정부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돌연 취소했다가 재개하는 등 여러 가지 이슈 등으로 인해서 지금 증시 자체가 좀 많이 휘청휘청거리는 영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해외 선물에서는 이제 유가나 이제 좀 달러에 의해서 이제 통화라든지 이제 선물 시장 자체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대의 관점에서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자면 유가의 경우에는 일단 75달러 선을 쉽게 안착하지는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을 때는 1차적으로 67달러대와 그리고 2차적으로는 65달러대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조금 더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1월 달에 이란 제재도 여러 가지 아직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는다 할 때는 분명히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단은 상승세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75달러 이상으로 일단 80달러대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세가 맞지만은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눌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눌림 자체는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매도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일단 확실하게 67달러대나 65달러대까지 일단 지지 받아준지 확인하고 매수 포지션 그때부터 대응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매도 관점으로도 좀 더 열어두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매도세가 또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무역 분쟁이 좀 다소 잦아든 상황입니다. 물론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추가적으로도 이 무역 증시, 뉴욕 증시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이어질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는 전일 일단 금융주의 강세와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된 모습으로 일단 매수세가 좀 나타냈었으나 일단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유가에게 발목을 잡아서 좀 혼주세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먼저 중미 간의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미국이 추가 조치 이후에 중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일단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다시 다소 약간 누그러진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좀 상승세가 나타나는데요. 언제든지 중국하고 그리고 EU 등 추가적인 발언으로 증시 자체는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현재 국내 선물 코스피 200 지수죠. 이제 290.20을 다닥을 일단은 지지받은 이후에 303라인과 305라인까지도 일단 열어둘 수 있으나 저는 일단 미국 증시에서 약간 혼조세 보인 부분과 이제 전반적으로 유가 등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조금 더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약 한 달 이내에 국내 선물 지수 코스피 200에서만 약 10포인트 이내의 움직임을 강하게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경제제도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완화됐을 때 변동성에 따른 단기적 접근으로 일단 투자하는 것이 방금 아까 전에 1번 이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기본적 분석보다도 단기적인 이슈로서 일단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매수 방향 조금 더 열어두셔도 된다. 다만 위쪽에서는 확실하게 저항 라인대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다만 이쪽에서 확실하게 돌파가 됐었을 때 300라인대가 안착됐을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이제 감정과 편견이라는 내용입니다.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감정과 편견이다. 항상 이 투자의 명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격언인가요? 이제 먼저 제가 항상 격언을 먼저 준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항상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드렸는데 월가의 최고 전략가 일단은 켄 피셔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감정이나 또는 편견 등으로 시장 자체를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단순히 많이 내리면 이제는 올라가겠지라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약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냉정하게 일단 다가감으로써 우리들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감정 제한과 그리고 이제 편견에 대해서는 없애야 된다.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때는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항상 열어두셔야 된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일장의 경우에는 유로팩스의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세를 보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9시 30분 지표발표 이후부터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쉽게 저점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하였었으나 고점을 개시는 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는 않았고요. 어제 유로팩스의 경우에는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강한 지지를 받았던 만큼 오늘의 경우에도 이 라인 때는 이제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오늘 당일 시가일 1.17630 라인과 그리고 1.17670 라인 그리고 전일 고가 부분에서는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락시에는 전거래의 시가와 저가 라인까지 무너질 수 있으며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금일 유로팩스를 대응을 할 때는 일단 달러 인덱스랑 같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정장 자체로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일과 같이 큰 흐름이 안 나올 수 있다.
있다. 아래 왜냐하면 강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세도 좀 매도로서도 짧게 그리고 만약에 지지받았을 때는 일단 전거래 고가 라인을 돌파를 한다 했을 때 매수세로 1.181 라인까지도 열어둘 수 있겠지만은 네, 제한된 움직임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가의 경우 가장 인기도 많은 종목이지만 변동성이 어제 4.3%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5분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달러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추가적으로 눌림 이후 재차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1번 이슈에서 다뤘던 것처럼 일단 67달러대까지 일단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으며 67달러대가 무너질 경우에는 65달러까지도 지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 자체는 지금 스티브 재무장관에 의해서 일단 이란 제재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 자체가 이제 부족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수요 자체가 이제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가격 자체가 조금 더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좀 상승을 막고자 어떻게 보면 일부 유예를 해주겠다는 이런 바람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영향 자체가 오늘 시장까지 미친다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으나 전일 좀 강하게 좀 하락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금일 시가고 저가 라인 자체와 그리고 전일 저가 라인이 67.58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냐? 지금 전일 저가로 봤을 때 67.58이기 때문에 금일 69.58 라인과 그리고 다시 한번 70.50 전일 시가 라인까지는 추가적으로 열어둘 수 있으며 전일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할 때는 1차적으로 67 그리고 65달러대까지도 열어둘 수 있으나 금일의 경우에는 전일 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로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전일 일단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자 달러 강세로 약간 소폭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전일 골드의 경우에도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1245.8가 그리고 전일 저점까지 약 100틱 이내에서 평균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드의 경우에는 약 140틱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40틱 정도 줄은 약 100틱 이내에서의 요즘 최근 움직임 자체를 나타내는데요. 차트를 조금 더 줄여놓고 보자면은 지금 강한 하락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쪽에 항상 전일 고가 라인들이 항상 강한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도 일단은 전일 시가하고 그리고 당일 고가 라인 부분이 1241.1 라인 자체가 돌파된다 했을 때는 매수세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나 이 라인 자체가 갱신 전까지는 전일 저가 라인 1차적으로 1238 라인 때까지 그리고 만약 추가적으로 1238 라인 때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1230 라인까지 오늘 당일 고점으로부터 약 100틱대를 지점이죠. 그래서 1230 라인까지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매수 대응 자체는 금일 시가 라인하고 1241 라인대가 올라탄다 했을 때는 1245 라인대로서 매수로서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아시아장이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지만은 전일 이제 새벽 5시 부근에 일단 강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금일 일단 시가 라인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붙어 있는 만큼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 매수 대응으로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나 조금 더 유럽장이나 미국장 이후에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그 방향대로 조금 더 열어두신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들이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이 모두 열려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7%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에 비하면 다소 둔화된 성적인데요. 중국의 경제 지표 성적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중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에 그 대안으로 공유경제 분야를 꼽았습니다. 중국 내 공유경제 시장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장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해종합을 보시면 상해종합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했는데 0.61% 하락을 했고요. 2,831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2,814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선전성분 지수 역시 이제 조금씩 하락을 했는데, 이틀 연속 좀 하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 반등의 추세를 좀 이어가나 했지만, 지금 반등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틀 연속 하락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연속 하락했다는 부분이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지지라인을 좀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지라인,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는 이 첫 번째 이 시가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일 것 같고요. 이 라인이 밀리더라도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상해종합이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요 이슈들 보시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6.7%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 사업 생산이 좀 둔화됐고요. 전반적으로 지표가 안 좋았어요. 전반 지표가 안 좋았는데, 이제 선박 제조, 석탄, 항공기 제조, 전자, IT,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시멘트, 금융, 화학비료, 자동차, 비철금속, 이런 업종들이 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지만 이 큰 하락이 아닌 점에는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에 대한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1% 정도 둔화를 했는데요. 6.7%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이달을 좀 감안하면 좀 우려된다. 좀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는데, 디레버리징으로 하반기 추가 둔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다루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중국이 현재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약간 다소 좀 소폭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지표를 좀 받아들이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발표가 된 바가 있나요? 네, 중국 당국은 선방했다, 자축하고 파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각은 별로 안 좋다라는 게 지금 이제 시각이에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날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당국이 좋아하는 이유가 6.5% 이상을 항상 유지하겠다라고 정책을 쓴 건데 6.7%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목표치를 이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각각 집계했던 거하고 예상치하고 좀 부합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해 1, 2분기 6.9%이어서 3분기에는 6.8%, 그리고 지금 2분기 6.7%까지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둔화 추세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 섞인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제 격화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격화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3분기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조금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반응이고요. 중국 당국은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잖아요. 중국 지표는 어떻게 발표되는지. 맘만 먹으면 7%도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표를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무슨 전문용어로 마사지라고 합니다만은, 마사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부적으로 지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좀 안 좋은 지표들도 눈에 띕니다. 특히 지금 주민소득 실질 증가율이 6.6%로 경제 성장률을 하회했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지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네, 실질 증가율, 주민소득 실질 증가율 6.6%.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을 계속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 경제 내수의 버팀목이 되었던 이제 그 내수 경제를 버팀목이 되었던 이런 소득의 성장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중국 경제 한 축도 이제 부동산 개발도 사실 9.7%로 10%대가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제지표 발표 때 두 가지를 포인트로 우리가 봤었어야 되는데, 하나는 주민소득 실질 증가율,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부동산 개발 투자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소득 실질 증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명목이 아닙니다. 명목이 아니고 실질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제외해버리면 실제로 중국이 소득이 성장하는 거는 GDP 성장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비용이 조금씩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비용 증가하고 있는데 디레버리징 한다고 했는데 금융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제재가 부과될 경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의 지표들이 조금 더 악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 부동산 개발 투자 분야가 한 자릿대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지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중국의 이 공유경제가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공유경제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활성화돼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이제 일자리 창출이 이 공유경제에 좀 달려있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의 그런 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국의 지금 공유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중국 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이제 중국 공유경제 시장 거래액이 약 4조 9,200억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 따지면 828조. 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400조, 500조 되니까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규모죠. 전년 대비해서도 무려 50%나 또 성장을 했고요. 이제 생활 서비스, 교통, 숙소 공유도 이제 금융을 제외한 거래액이 한 2조 900만 위안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이상 초고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유경제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우버 차이나를 누른 중국 최대 차량 경유업체죠. 이제 디디추싱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인기 배달 어플, 우리나라도 이 배달 어플 상당히 많은데, 이제 중국이 이 배달 어플을 만들 때 우리나라 배달 어플을 똑같이 보고 따라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인기 배달 어플이 얼어머가 이제 있는데, 이런 이제 거대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도 엄청난 이 취업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디디추싱이나 얼어머 등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일자리를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질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뭐 그렇긴 하죠. 지금 이제 2017년 공공경제 기업 직원 수가 716만 명으로 한 131만 명 증가했어요. 근데 이들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 내에서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 근로자, 이런 서비스 근로자를 중국에서는 왕외공이라고 해요. 왕외공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직원 수가 한 10배를 육박하니까요. 지난해 총 700만 명이었던 거에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1000만 명으로 훌쩍 늘어난 상태입니다. 물론 운전기사 배달원 일자리가 많이 늘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IT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5년에 이제 중국 언론 같은 경우는 이런 왕외군이 한 2억 명 정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020년에는 이제 국내 GDP의 10% 정도 육박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운전기사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원인데,
이런 사람들이 느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사무직이나 이런 어플 개발 이런 쪽에서 많이 느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법하고 정책이 좀 이걸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노사 분쟁 등이 이제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중국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 가이드는 조금 노래 부르려고 그랬는데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맹박병이 걸려가지고요. 노래까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대 먼 곳만 보내요. 이유를 바라보는 중국,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그대 먼 곳만 보내요.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직접적 사건에 대해서 중국에서 지금 너무나 지금 강하게 이유를 손을 잡으려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진짜 이유의 직접적 사건을 침해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있으면 내가 혼내겠다. 뭐 이렇게 막 난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유를 끌어안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이유가 꽃방지도 않고 있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네를 믿을 수 있겠나 싶은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국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중국 호난TV나 좀 제대로 좀 제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지금 중국 호난TV가 다 따라하고 있거든요. 다 따라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이거 돈 내고 이제 라이센스 받고 하는 건 줄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맨날 따라하는 이 중국 예능 프로그램들을 좀 제재를 좀 했으면, 어제 리커창 총리가 EU에 뛴다면서 했던 얘기가 정말 따라했던 그 기업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이런 수준의 발언까지 했거든요. 호난TV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속상한 삼각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저희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도 리뷰인데요. 리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가 사실 더 신규 추천 좀 가져오고 싶거든요. 근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종목을 추천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이 빠르게 올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리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이 이제 2년 건강산업인데 00204 심천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7월 초중순에 초에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헬스케어 건강진단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료 서비스 회사 등 적극적으로 M&A를 진행하고 있고요. 중국 건강검진 시장이 매년 30%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중국이 좀 먹고 살기 좀 괜찮다 보니까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프든 말든 입만 죽어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삶의 질을 이제 높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165개 건강검진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선진국 기준으로 약 70%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중국은 아직도 한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은 한 2배 가까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이때쯤이었어요. 이때쯤에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려가지고, 제가 그때 제시했던 1차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해버렸어요. 달성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발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자랑 좀 그만하자. 요즘에 종목이 너무 잘 갔더니, 너무 자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톡방, 카카오가 아니죠. 우리 카톡방, 우리 톡스타 카톡방에 이제 무료 회원님들이, 좀 이런 건 좀 자랑 좀 해도 된다. 다만, 좀 알려달라.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일단 매수가는 이미 지금 매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다시 한번 매수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24.160 라인. 이 라인을 빠르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이 매매 기법 뭐라 그럽니까? 돌파 매매 기법이죠. 이 돌파 매매 기법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4.690, 24.700 뭐 이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을 돌파할 경우 바로 돌파 매수 기법으로 우리가 바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손절가는 그렇게 되면 22.200.
우리가 기존 매수가죠. 기존 매수가 라인에서 그 지난번 소개해드릴 때 매수가 라인인데 그 라인을 손절가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가 이제 우리의 이제 원래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28.3년형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20일 위안에서 우리가 잡으셨던 분들은 2차 목표가를 28.300년 위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연 건강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현재 1차 목표가는 22위안으로 수익을 실현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돌파 매매 기법으로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소 생소했던 블록체인 기술, 하지만 어느새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차세대 기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산업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지 잠시 후 첫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이 짝퉁과의 전쟁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첫 번째 이슈 알아본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선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ICO에 대해서 좀 집중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ICO 선진국들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어떻게 활발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ICO 어떤 산업에서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8년에 공개된 비트코인은요,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ICO 기업들 어떤 비즈니스 분야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디센터, 저희 서울경제TV가 또 암호화폐 관련한 따로 매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디센터에서 ICO 정보업체, ICO 레이팅에 등록된 413개의 현재 진행 중인 지금 ICO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 이제 가장 많은 분야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전과 좀 달라진 상황이 있다면 금융 외에도 혁신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가 39개 업종에 달한다는 건데요. 네,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들, 스포츠, 미디어, 예술, 과학연구, 데이터 분석 등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업종, 어떤 업종인가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아마 생각하시는 그 분야가 금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413개 중에서요, 또 이렇게 48개 정도가 바로 금융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금융 분야와 관련된 ICO 프로젝트로 이렇게 시장이 몰리는 이유는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뭐 골드만삭스가 지난 201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블록체인 같은 분산 원장을 자본시장에 활용하면 거래를 처리하고 청산하는 과정의 오류를 없애고 또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많은 자본시장 영역에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워낙 대표적인 금융 회사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금융에 적용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이 비용적 효과로 보험 심사 분야에서 40억 달러, 주식시장에서는 무려 1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과 함께 또 현재 ICO가 활발한 분야로는 바로 무역 분야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총 20건 정도가 지금 ICO 업체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 4위 정도죠. 2위는 아니고 4위로 기록을 했는데요. 금융과 무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유통과 무역 분야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할 경우에 상품의 유통 과정 정보를 이제 참여자들이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판매 물량이나 재고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또 이점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무역의 경우 이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물론 해운업체라든지 아니면 관세청, 수출금융기관 등 수많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관련 정보를 올릴 경우에 이론상 이를 실시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또 이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또 필요한데 이럴 때 고정자산에 투입하는 자본 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규제 감독의 효율성을 증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의 무역이라는 그런 특성상 좀 블록체인 활용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유통산업에다가 지금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는 소식은 좀 줄곧 들어왔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소비자들에게도 좀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분야들은 좀 진행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블록체인 인프라 스트럭처,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블록체인을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또는 거래소라든지 이런 경우 뭐 지갑, 채굴 등 블록체인 사업권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ICO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분야로 분류가 되는 ICO 같은 경우는 총 27건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요. 금융 서비스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또 거래소, 지갑 분야 이런 것들은 이제 20건 정도로 한 5번째 정도의 순위로 이제 올라섰는데요. 이 마이닝 분야, 채굴 분야에서는 15개의 ICO가 진행돼서 9위를 차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이제 초기인 만큼 여러 곳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워낙 크고 또 분야에서 어떤 필요한 서비스 수요가 각 곳곳에서 일어나고 빠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고루 뻗쳐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조사에서 취합된 ICO 분야가 총 39개 산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뭐 게임이라든지 VR 분야에서는 17개 업체가 ICO 업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마케팅과 광고 분야가 한 14개 정도, 또 제약과 헬스케어 이런 분야들도 뭐 지금 꽤 10건 이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적은 ICO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데이터 분석인데요. 아직 2건밖에 없는데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용 분야에 따라서 ICO의 성격도 또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뭐 기업들이 이제 ICO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성격이 크게 플랫폼 그리고 D앱으로 나눠져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진행 중인 413개의 ICO 그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이제 뭐 서비스 등 제3 유형과 뭐 미응답을 제외하고는요. 플랫폼형 프로젝트가 한 205개 그리고 D앱의 경우가 45개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로 모바일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등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D앱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등이 이제 여기에 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ICO가 D앱 ICO보다 많다. 이 의미는 여전히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모바일의 안드로이드가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이다. 근데 이 플랫폼이 없어서 여전히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업계 분석인데요. 기존 플랫폼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게 그런 ICO 업체들이 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스비, 즉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비용적인 면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싶다라는 심지어 RC 업체들의 좀 의지가 좀 확인이 되고요. 디앱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일 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약자가 바로 디앱입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또 플랫폼 역할을 하는 특정 블록체인 위에서 구동하는 그런 앱인데요. 디앱을 ICO하는 기업이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 대신에 실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 디앱 같은 경우는 이오스 제도 집중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오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뭐 이런 역할도 하면서 각 플랫폼 개발자들이 이제 자사 플랫폼의 디앱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디앱 업체들이 이제 추후 활성화된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이 만약에 구축된다면은 점차 디앱 ICO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또 국가별로도 뭐 디앱과 플랫폼 ICO 선호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추구한다면 아시아 쪽은 약간 디앱을 좀 더 추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 대성화돼 있지만 디앱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같이 분석을 해볼 텐데요.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뉴스였나요? 네, 일단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불고 있는 K-뷰티 열풍이 부작용이 좀 있죠. 동전의 양면처럼. 아무래도 일명 짝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지도 않는 브랜드를 한국 기업이라고 내세우는 마케팅도 있고 좀 국내 업체들의 상표나 용기 디자인들을 아주 그대로 모방을 해서 또 골치를 썩고 있는데 코트라에 따르면 이제 5년간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품을 생산한다든지 판매하다가 적발된 민사 형사 사건만 한 1,500여 건이 이제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코스메틱 업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타겟이 되는 게 이런 짝퉁 회사들의 1위 기업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이겠죠. 이제 국내 코스메틱 기업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 위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아모레퍼시픽 잘 아실 거예요. 임수님도 뭐 설아스라든지 헤라, 이니스프리, 라네즈 같은 게 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데 이런 것들을 위조해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진품과 가짜를 좀 구별하는 그런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예전에는 옷이나 가방 같은 것에서 지금 짱퉁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소식은 들어봤는데 지금 최근에 좀 화장품으로 좀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 지난 5월부터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스타트업인 블록 오디세이를 자체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측에서 참여를 시켜서 지금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테크업이라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이 뷰티 산업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자사 모델과 협업이 가능한 이런 스타트업을 발송하는 육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팀은 약 6개월간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이제 스타트업 이 멘토링을 받으면서 뭐 교육이나 공간 자원을 함께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라이빗 체 블록체인 기반의 정품 솔루션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곧 이어서 이제 올해 이번 데모데이가 있거든요. 이때 블록 오디세이가 블록체인 기반 정품 인증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발표할 예정인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화장품 라벨에 이제 QR코드 잘 아시잖아요. 이 QR코드에 전자서명 값을 삽입을 하고 거기에 유통정보를 결합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검증하는 기술인데요. 기존 블록체인 기업 같은 경우 정보를 QR코드에 직접 넣는 대신 정보를 담은 외부 URL을 넣는 방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블록 오디세이의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전자서명을 직접 QR코드에 넣는다는 게 또 차별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 보안성이라든지 무결성을 획득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아모레퍼시픽의 또 예상인데 아마 잘 활용이 되면은 또 1위 아모레퍼시픽의 활용이 또 다른 화장품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추진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초복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식 잘 챙겨 드시고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